개판 생중계해드리느라고 못했던 화요일에 못했던 중요한 외신을 소화를 해야 되겠습니다. 같은 대통령에 대한 3차 암살 시도는 멕시코에도 잘 없는 일입니다. 그게 심지어 우리나라로 치면 뭐 관훈클럽 토론 같은 멀쑥한 행사에서 일어났었죠. 이 문제와 그 외에도 또 정리해드릴 만한 일들을 LA의 홍영훈 통신원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다려주셔서. 안녕하십니까, 홍영훈입니다. 네. 지난주 토요일 밤의 이야기부터 지금까지 최신으로 정리된 것들이 있다면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뭐 진짜 정말 터진 지 얼마 안 되는 사건인데 토요일 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가 있었고 기자들이 다 모이는 백악관 출입 기자단 만찬 현장이었습니다. 뭐 육하원칙대로 바로 정리를 해보면은 4월 25일 토요일 밤 8시 36분경 워싱턴 DC에 있는 워싱턴 힐튼 호텔 화이트 하우스 코레스폰던스 디너, 이 출입 기자단이 만찬을 하는 자리인데 여기 뒤에서 설명해 드리겠지만 여기 연례 행사고 굉장히 격식 있는 자리입니다. 네. 피해 대상은 트럼프 대통령, 멜라니아, 제이디 벤스 부통령 그리고 내각 전체. 다행히 전원 무사했고 용의자는 31세 남성 콜 토마스 앨런, 캘리포니아의 토런스 출신인데 여기가 저희 집 근처예요. 네. 깜짝 놀랐어요. TMI. 이게. 네. 우리 동향인이 이런 네. 짓을. 네. 그리고 무장한 용의자가 보안 검색대 쪽으로 달려가다가 총격을 가했고 비밀 경호국 요원 한 명이 피격됐지만 방탄복 덕분에 생명은 지장이 없었고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들을 타겟으로 삼으려 했다는 게 현재 수사 당국의 판단이고 네. 뭐 사건의 진행을 보면은 뭐 이게 막 굉장히 잘 계획된 범죄는 아닌 게 그냥 진짜 무대포로 돌진하는 느낌이거든요. 그런 것 같았어요. 네, 그냥 막 이렇게 돌진을 하면서 뭐 권총도 있었고 칼도 있었는데 한두 발 발사하니까 비밀교육 요원들도 세네 발 응사하고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제압이 됐습니다. 네. 그 제압된 사진은 유명하죠. 네. 이게 이상한 건 그거라는 거예요. 아니 워싱턴 DC에 그러니까 미국 수도의 그냥 호텔도 아니고 힐튼 호텔인데 네. 어떻게 민간인이 저분 그러니까 들어갈 때 보면 저 사람이 뭐 되게 멀쑥하게 차려입고 간 것도 아니고 잘 보이는데 이렇게 잘 안 보이게 무기를 숨긴 것도 아니고 주렁주렁 매달고 테러리스트처럼 하고 뛰어다녀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이게 나중에 이제 설명을 한 거를 조금 끌어와서 먼저 얘기하자면은 이 사람이 미리 이제 안에 들어가 있었대요. 호텔에. 네. 후속객으로. 그리고 심지어 총이나 무기 같은 거를 비행기로는 갖고 갈 수가 없으니까 네. LA에서 시카고를 놓쳐서 DC까지 기차로 이동을 했다 그러더라고. 와 중요한 범행 방법이 또 하나 드러나죠. 기차는 안 뒤진다. 그렇죠. 네. 네. 이 워싱턴 힐튼이라는 곳 자체가 만찬 기간에도 일반 투숙객들한테 개방돼 있고 보안 검색은 그 행사가 진행되는 근처만 돼 있기 때문에 호텔 자체는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었던 겁니다. 네. 아까 보셨지만 그 CCTV에 보안 검색대를 향해서 전력 질주하는 모습도 포착됐죠. 근데 약간 어떻게 보면은 좀 의아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중요한 행사라면서 왜 이런 사설 호텔에서 하지 그러는데 원래 이제 이 WHCD 이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은 정계 전체랑 언론계 전체가 모이는 그냥 되게 포멀한 행사고 그리고 특히 그 유명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한창 옛날에 오바마 시절에 유행했던 그 키앤필이라는 코미디 쇼가 있는데 10년쯤 전에 오바마 대통령이 이 같은 행사를 했을 때 미국의 매우 유명한 코미디언이 오바마 속마음 대변인으로 나와가지고 그 그쵸. 오바마 대통령 대신 화를 내주는 유명한 영상 만들어냈었죠. 그게 이 행사죠. 분노통역사. 네, 분노통역사 맞아요. 이거 많이들 기억을 하실 거예요. 예, 음. 그랬는데 그 행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무려 2,600명이 참석을 하고 있었고, 2,600. 네. 그리고 여기에 그냥 그때 그 오바마 행사에도 이렇게 트럼프도 나오고, 뭐, 그러니까 정계에 좀 관련 있거나 뭐, 한 사람들은 많이들 초대가 돼요. 뭐,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트럼프 지지자로 알려진 UFC의 CEO 데이나 화이트. 음. 이 사람도 있었는데, 이 사람 그냥 그 총소리가 총소리 나니까 나고 그냥 앉아 있던 사람이죠. 네, 엎드려 그랬는데 그냥 뭐야 하면서 앉아있는. 예, 이게 뭐 대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좀 빠졌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좀 중요한 부분은 범인이 누구인가 이건데, 네. 소셜미디어 프로필에 따르면은 그는 파트타임으로 고등학생들을 가르친 튜터고 아마추어 비디오 게임 개발자였고, 캘리포니아 토러스는 여기는 LA에서 사우스베이라고 많이 불리는데 바닷가 쪽 도시고, 네. 이 근처가 옛날부터 일본인들이 많이 살던 곳으로도 유명한 거고 한국 분들도 진짜 많이 사세요. 아, 그래요. 이 여기에 토런스 이쪽 사우스베이 지역 단톡방 막 몇천 명이 한국 분들이 모인 데가 있어요. 카톡방에서. 아, 지역 단톡방. 네. 네. 거기서도 막 화제가 됐더라고. 토런스에서 이런 사람이 하면서. 네. 그래서 저도 돈가스 먹으러 자주 가는 곳이고. 네. 근데 이 사람 보면은 굉장히 엘리트고 칼텍 학부를 나왔다 그러거든요. 칼텍은 미국에서 캘리포니아 MIT 랑 공대라고 하던데. 네. 네, MIT랑 뭐 수위를 다툴 정도로 굉장히 좋은 최고의 공대 중 하나고, 공부 잘해야 가는 곳이군요. 네, 네. 그리고 뭐 컴퓨터 공학으로 석사도 마쳤고, 뭐 음. 그런 굉장히 좀 학력이 높은 사람인데, C2 에듀케이션이라는 학원에서 튜터로 일을 했었거든요. 학원 선생님. 네, 찾아보니까 뭐 2024년 12월에는 이달의 선생님이 된 적도 있고, 음. 이 시티 에듀케이션이라는 데는 한국계 미국인이 창업해서 전국적 단위로 성장한 일종의 프랜차이즈 보습학원 같은. 아, 네, 사실상 한국에서 온 문화를 어느 정도 DNA에 가지고 있는 그렇죠. 네, 보습학원. 네. 네, 네. 뭐 그러면서 뭐 지금 발표된 걸로는 자세한 내용은 없지만 사건 직전에 가족들한테 이제 자기가 연방 인사들을 암살하겠다, 모두에게 미안하다, 용서를 받을 것은 기대하지 않는다, 뭐 그랬다고 합니다. 음. 엘렌의 형이 이 메시지를 보고 경찰에 신고했는데 이미 총격 사건이 발생한 후 2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음. 그리고 총기는 모두 합법적으로 구매한 것들이었다고 합니다. 미국이니까요. 네. 아까 PD님도 얘기하셨지만 저는 이 사건의 개요를 쭉 그냥 간단하게 얘기 드리고 나서 저는 그냥 이게 참 그렇게 향한 암살 시도가 3번째예요, 이게. 이게 대통령이 되기 전에 2번이 있었고. 네. 네. 취임하고 지금 처음인데. 유명한 사진 있잖아요. 네. 저 귀에 스쳤다 사진. 네. 요즘은 성적의 이제 펄럭 시민들이 이러면서. 트럼프한테 화가 나 있다 보니까 그 암살 시도까지도 이거 가짜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이 막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 귀를 스쳤는데 상처 어딨냐 라면서. 그게 첫 번째였죠. 바로 상징적인 장면. 바로 그건데, 음. 소셜미디어에서 자작극이라는 얘기가 진짜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너무 심해서 우리 같은 방송에서도 안 다룰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를. 네. 소셜미디어는 뭐 staged 이거는 꾸며진 거다 이런 식의 해시태그가 엄청 유행했었고 false flag confirm 이게 뭐냐면은 뭐죠? 위장 작전인 게 확실하다 자작극이다. 음.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이 퍼졌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캐롤린 레비 대변인 있잖아요. 네, 너희 어머니 대변인이. 네. 네. 그 사람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약간 레드카펫처럼 그 앞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면서 뭐 그 리포터가 뭐 오늘 행사 어떨 것 같아요? 그랬더니 뭐 홍성이 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아, 그래 정확히 짝- 그런 말이에요. There'll be some shots fired tonight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거는 네네. 실제로 누가 총을 쏠 거란 얘기가 아니라 뭔가 그쵸, 대단한 그쵸. 얘기들이나 멋진 장면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표현일 수도 있잖아요. 보다는 조금 더 로스팅을 서로 할 거다. 서로 막 놀리고 아, 못된 소리들을 좀 네. 할 거다.
그쵸. 농담으로 이렇게 우리나라에도 요새 로스팅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서로를 인신공격에 가까운 농담을 하면서 즐기는 문화들이 조금씩 있잖아요. 네. 그때 이제 예를 들면 친구들끼리 막 있다가 갑자기 어떤 애가 야 근데 너 뭐 이렇던데 하면서 인신공격하면 친구들끼리 막 shots fired 막 이렇게 하거든요. 저쪽에서 한 방 들어왔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게 비유가 아니라 진짜로 총을 들고 누가 들어와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것도 그냥 하는 레토릭에 가까운데도 사람들이 자작극이라는 의심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것도 이제 증거 자료로 막 제출을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봐야 될 거는 이게 자작극인지 아닌지가 아니라 대중이 왜 이걸 자작극이라고 보고 싶어하는 편향을 가지게 되는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사실은 만약에 자작극을 벌인다고 하면은 지금보다 좋은 타이밍이 없긴 하거든요. 그래서 더더욱이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음모론에. 왜냐하면은 지지율이 진짜 이란 전쟁, 관세 정책 이런 것 때문에 진짜 추락을 거듭하고 그러니까 30%가 깨졌다는 지금 것들이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게 우리나라만 해도 뭐 박근혜 대통령 탄핵될 때 막 지지율 5% 나오고 이랬던 경험이 있어서 이 30% 그렇죠. 미국의 30%라는 게 지금 감이 안 오는데 미국은 네네. 30% 밑으로 내려가면 그냥 역대 최저다라고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이렇게까지 밑으로 떨어진 대통령이 지금까지 그 몇십 명의 대통령 중에서 한 10명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예. 그리고 사건 결과가 너무 깔끔해요. 그러니까 트럼프 무사하고 사망자 없고 용의자 즉시 체포. 음. 그리고 이거를 이제 지금부터 재판을 진행하면은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이슈거든요. 네. 근데 뭐 어쨌든 중요한 건 공식 수사 결과 기준 이거 실제 총격 사건이고 있었던 일이고 용의자 실존한 거 무기 실제로 나왔고 총을 맞은 사람도 실제로 있기 때문에 그냥 자작극이라고 단정하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자작극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네네. 네. 저는 그냥 의심을 아예 걷었어요. 이게 사실이라고 완벽하게 믿는다는 게 아니라 결국은 이 사건에 대한 의심이 그 대중의 분노를 얼마나 보여주고 있느냐에만 집중하기로 했어요. 실제 상황을 알 수 없거든요. 네. 근데 이게 저는 정치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 어떤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지금 전문가 사이에서도 굉장히 좀 의견이 분분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홍영원 통신원의 견해를 들어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저는 단기적으로는 트럼프에게 유일하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그 아까 얘기가 나왔던 성조기 펄럭하던 최초의 암살 시도에도 실제 그건 대선 국면에서 굉장히 결정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쳐서 트럼프 당선에도 도움이 됐다는 게 모든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동의하는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이 암살 시도 이야기가 나오는 게 좋지. 이란 얘기가 나오는 게 좋습니까? 네타냐후 얘기가 나오는 게 좋습니까? 관세 얘기가 나오는 게 좋습니까? 미네아폴리스와 시카고의 시위 얘기가 나오는 게 좋습니까? 그 무엇보다도 좋은 뉴스예요. 트럼프한테는. 그렇죠. 레이건도 1981년에 총격당했을 때 지지율 급등했고, 같은 호텔이라고 하죠. 네네. 그리고 뭐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뭐 아, 네, 그렇죠. 네. 대전은 어떻습니까? 예, 영예가 예. 한나라당 당대표 시절에 예, 테러를 당하고 전국 선거를 이제 매우 잘 이끌었던 적이 있죠. 네. 근데 지금은 그때랑 조금 다른 게 벌써 이런 효과를 제한하는 게 사람들이 자작극부터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요. 이게 본능적인 이게 반응인 것 같더라고요. 예, 지지층 결속은 될 텐데 이게 과연 부동층까지 이런 효과가 번질까에 대해서는 저는 확실하게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중도층, 이 부동층은 정치 폭력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이 강한데 네. 동시에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지? 아. 네. 왜 이런 일이 계속 말고, 일어나지에 대한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 트럼프의 폭정이 문제군 이라고 결론에 다다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트럼프가 이게 뭐 정말로 이제 우리는 법과 질서를 확립할 거고 좀 안정을 위해서 다 같이 좀 화합하고 이제 분열된 나라를 어떻게 다시 한번 화합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메시지를 내면은 플러스일 수도 있는데 뭐 트럼프가 그럴 리는 없잖아요.
그렇죠. 통합의 계기로 삼자 이런 말을 하는 대신에 방송사를 문 닫아버리겠다 이런 방식으로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빨리 그렇죠. 백악관을 증축해야 돼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네. 어찌됐든 근데 민주당 쪽에서도 이제 오바마 전 대통령이 X에다가 민주주의에서 폭력 설 자리에 없다는 것 이거는 단호히 거부해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민주당 의원 중에 라스킨 같은 사람은 총기 규제를 좀 하자 이제. 그죠. 왜냐하면 총기 규제 네. 이야기를 꺼내고 싶으면 공화당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일 때만큼 좋은 타이밍은 없으니까 이참에 얘기를 해보는 거죠. 네네. 어쨌든 저는 이게 정치적인 효과가 굉장히 크다기보다는 결국 지지층 결속 정도의 효과에 좀 그칠 거라고 예상을 하는 바입니다. 지지층 안 떠나는 정도. 네. 맞아요. 그 이상의 효과를 얻을 방법은 없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뉴스를 보고 아이고 힘들었겠네 고생했네 살아서 다행이네 한 다음에 바로 편의점에 기름 넣으러 가서 트럼프 욕을 할 시민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참고로 그냥 얘기하자면은 저는 작년에 전기차를 사가지고 요새 굉장히 아 살았군요. 주변의 부러움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왜냐면 어제 우리나라 뉴스에 나왔거든요. 캘리포니아 기름값이 지금 우리나라를 웃돌고 있다고. 이거는 근데 항상 캘리포니아 기름값이 비싸면은 여기 캘리포니아에서 주정부에서 세금 붙이는 게 많아가지고 그 민주당 주지사한테 굉장히 불리한 일이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왜 기름값이 올랐는지 너무 명확해 가지고 이제 모두가 아무도 알고 있으니까. 주지사 욕을 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참 신기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죠. 네. 네. 남은 시간 동안 짧게 이걸 원래 해보려고 했던 걸 좀 얘기를 해봅시다. 우리 1세대 한인들 중에서 자랑스럽게 성공해서 금이 환영하시는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케이스는 극히 드뭅니다. 1세대 한인들 중에서 극우 정치인 트럼피로 성공을 해서 한국에 미국 대사로 돌아온 분이 있습니다. 네, 미셸 스틸박 의원이죠. 이분을 좀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셸 박스틸 저는 일단은 개인적으로 이분이랑 연이 있는 게 이분이 하원 의원일 시절에 지역구가 제가 사는 곳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제가 유권자입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당당하게 밝히는데 저는 이분을 뽑지 않았습니다. 저도 뭐 일의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네, 네. 통신은 지역군지는 몰랐네요. 야, 근데 이제 이 얘기하면 주변에서 저를 굉장히 이상하게 봐요. 왜냐하면 반대쪽 후보가 민주당 후보고 베트남계 미국인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근데 약간 넌 왜 한인 안 뽑았냐? 그렇죠. 근데 저는 이분을 도저히 뽑을 수가 없었다. 이분을 일단 간단하게 소개해 봅시다. 네. 간단한 프로필은 이거는 굉장히 그냥 간단하게만 진짜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한국 언론에서도 많이 나온 거고. 네네. 1955년 서울 출생이고 한국에서 어린 시절 보냈고 일본에서 공부하다가 75년에 미국 이민 와서 페퍼다인 대학교 학부 USC 경영대학원 MBA 그래서 3개 국어 잘하신다고 하고요. 정치 입문객이 이게 재밌는데 어머니가 작은 가게 운영하셨고 뭐 대부분 이민자 그렇듯이 스몰 비즈니스 오너였던 거죠. 네. 세무조사로 고생하는 걸 보고 이런 세무조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진지 이걸 감시하는 일종의 기구인 조세형평국 보드 오브 이퀄리티인데 여기에 위원으로 출마해서 당선이 됐고 8년간 여기서 재직을 하다가 정치인의 길을 걷게 된 거죠. 네. 근데 이거는 그냥 필요해서 만든 자기 스토리고 뭐라고요? 네, 이거는 자기가 그냥 필요해서 만든 스토리고 진짜 이유는 뒤에 있습니다. 그거 금방 설명해 드릴게요. 알았어요. 네, 이런 소개를 우리나라 언론이 하긴 했는데 이건 그냥 하는 소리다. 네. 네. 그리고 오렌지 카운티의 슈퍼바이저 연방하원 의원 2차례 했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2024년 선거에서 베트남계 민주당 후보 데릭 트렌에게 졌습니다. 인준이 되면은 두 번째 한국계 미국인 주한 미 대사가 되고 네, 성김 대사가 있었죠. 네.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옛날에 제가 영김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할 때도 이 얘기를 했는데, 공화당의 영김 의원이라는 또 친트럼프계 국회의원이 있죠, 한인. 네네. 근데 그분 얘기할 때도 했는데, 어, 정치에 크게 관심이 없어 보이던 영김이 어떻게 정치에 입문하게 됐냐를 얘기할 때 남편의 영향이 굉장히 컸다고 했잖아요. 이제 선거 관련한 활동 많이 하시고 뭐 맞습니다. 정치 활동도 많이 하시고 이분은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한 건데 레벨 자체가 다릅니다. 음, 왜냐하면 이분이 미셸 스틸인데 네. 남편이 쇼 스틸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캘리포니아 공화당의 의장이었고 음. 2008년부터 지금까지 전국위원회 캘리포니아 대표의원을 하고 있는 아, 캘리포니아의 공화당을 대표할 정도의 인사다. 엄청난 거물이죠. 왜냐하면 캘리포니아 주 정치라는 게 굴리는 돈과 움직이는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 거의 우리나라급이란 말이에요. 곧 이제 막 일본 경제와 뭐 삐까뜬다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캘리포니아 그렇죠. 하나로. 캘리포니아 네, 정치는 그만큼 큰 거예요. 거기서 공화당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신랑 남편이다. 그렇죠. 이 사람 가장 큰 업적, 그러니까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성장을 했냐, 정치적으로 봤을 때 가장 대표적이었던 그 업적이 뭐냐면은 음. 2003년 민주당 소속 그레이 데이비스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주민 소환 운동을 공동 창립해서 그걸 이끌었죠. 여기서 주민 소환이라는 건 주지사가 잘 못하고 있으니 주민 소환제를 통해서 주지사를 끌어내리자. 얘기하자면 탄핵이죠. 그러니까. 네, 그렇죠. 탄핵이죠. 그게 성공을 했죠. 성공을 해서 그래서 항상 민주당 주지사만 하던 여기에 아주 드물게 공화당 주지사가 들어온 게 누구냐? 바로 아놀드 슈왈제네거. 그죠. 그 아놀드 슈왈제네거의 치세만 알고 있는 그 밖에 있는 분들은 공화당도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되는구나 하고 알지만 그 직전에 민주당 주지사가 사실상 탄핵을 당해버리는 바람에 공화당이 유일했던 극히 드문 케이스였다. 슈왈제네거 그쵸. 주지사가 들어올 수 있었던 건. 그 미국에서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많이들 부르는 별명이 있거든요. 그 주지사라는 가버너를 이제 빗대서 가버네이를. 가버네이터, 네, 네. 터미네이터. 이분의 배우가 바로 이제 쇼 스틸인 거죠. 아, 실로 오랜만에 공화당의 캘리포니아를 안겨준 주도한 인물, 그걸. 그렇죠. 본업은 변호사인데 이념적으로 진짜 뼛속까지 보수고 레이건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던 사람이니까. 80년대 초반인데. 네. 요즘에는 캘리포니아 전형 공립학교의 교육위원회를 보수화하는 전략에 집중하고 있는데 보수 교육위원회가 성향이야. 공립학교 교육위원회가 보수화되면은 사립화되는 거 아니에요? 민영화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네. 그 캘리포니아에서 그 공화당 지지자들이나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게 무슨 캘리포니아에서 교육을 시키면은 아이의 성적 지향이 망가진다 무슨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미 공교육부터 잘못됐다. 난 그래서 여기를 떠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진짜 많거든요. 우리나라 보수 기독교 저 극우 개신교하고 똑같군요. 똑같아요. 네. 근데 보수 성향 학부모들의 불만을 조직화해서 교육위원 선거에 후보를 내고 자금을 지원하는 어떤 풀뿌리 운동을 전개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사고 체계를 갖춘 사람이 남편이에요. 네. 미셸 스틸, 조세 형편국, 보통 비즈니스나 경제 쪽에 배경 있는 사람들이 선출직 커리어를 시작하기에 아주 아주 좋은 발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캘리포니아주의 재무장관의 피오나 마두이 조세 형편국 출신이고, 그러니까 선출직으로 발 한번 들이고 싶다 하면은 많이들 하는 게 조세 형편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뭐 구의원부터 시작해서 정치하는 분들이 있듯이. 네네. 개인적으로 저는 이분이 성향은 저랑 정말 맞지 않지만 한국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우한 미대사 된 게 나쁘지 않은 게 이분 성향 자체가 엄청나게 빡센 이제 극우에 가깝고 트럼프랑 굉장히 돈독하다는 게 이제 보통 좀 많이들 하는 말이거든요. 이 사람의 강점, 트럼프와 네. 친하다.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지역 내에서 하원 의원 때 어떤 뭐라 그래야 되지? 음. 활동 같은 것도 좀 높게 치고는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예산도 많이 따오고 음. 그다음에 본인이 이제 아무래도 스몰 비즈니스 오너의 가족이었다는 거를 많이 이제 내세우다 보니까 스몰 비즈니스도 많이 도와달라고 하고 음. 네네 그런 거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높이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긴 한데 다만 성향으로 보면 진짜 너무 저의 개인 성향과 안 맞는 분이라서 그러니까 요런 걸 이제 냉정하게 분석을 해주신 거예요. 트럼프 행정부가 탄핵을 당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대한민국은 외교 파트너로 트럼프를 앞으로 3년을 더 봐야 되고 그렇다면 트럼프와의 관계를 돈독하게 연결시켜줄 트럼프가 우리를 곤란하지 않게 만들어줄 미국 대사가 우리에게는 한국에 들어와 있는 게 아주 좋은데 그 점에 있어서 미셸 박 의원은 미셸 박 대사 후보자는 좋은 사람이다. 괜찮게 쓰일 수 있다. 그리고 한국의 언론들이 걱정하는 거는 지금 있는 외교 문제들, 걸려있는 문제들 있죠. 쿠팡의 로비를 받은 미국 정치인들과 미셸 박의 관계는 어떨까? 그리고 미국과 한국의 극우 개신교 세력이 연결되는 데에 이 미셸 박 대사가 역할을 하면 어떻게 되지? 미국 극우가 우리의 목소리를 크게 더 내게 되면 어떡하지? 이 걱정을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대사 자리가 그 정도로 이렇게 정치적인 그것까지는 할 수 없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는 대사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기능 언로에라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 어쨌든 대사라고 근데 항상 아시다시피 이너서클에 발을 꼭 걸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외교관에 따라서 좀 친구 없는 외교관도 있고 목소리를 내도 잘 들리지 않는 외교관도 있고 하다 보니까 영향력이 좀 있는 사람인 게 낫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트럼프의 이너서클에 이 사람은 확실히 발을 걸치고 있어요. 그거는 확실하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좋다는 거고 물론 그 영향력을 얘기하신 대로 좀 극우라든가 개신교적인 그런 점에서 사용을 할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만약에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라면은 그것도 좀 요리할 수 있지 않을까 어떻게든 이해운을 장관시키는 그런 마음으로. 네 그런 어떤 어느 정도의 신뢰는 갖고 있습니다. 네. 듣고 보니 그것도 일리는 있네요. 네. 주미 대사, 그러니까 미국의 주한 대사가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또 많이 없고 하니까 잘 구워 삶아서 우리 정부의 이야기를 좋게 해줄 수 있도록 이용하는 데에는 괜찮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죠. 다만 이제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게 실제로 지금 걱정해야 되는 더 큰 문제는 요즘 들어 강경 발언을 많이 하고 있는 한미 연합사 사령관을 어떻게 교체하느냐의 문제가 더 클 수도 있겠고. 네, 그분 진짜 이상한 말 많이 하는데 언제 한번 제가 정리해서 소개해 드릴게요. 그리고 또 솔직히 딱 까놓고 얘기하면은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든지 그렇게 그 우선순위가 높진 않습니다. 신경 쓸 만큼 한가하지 않죠. 네, 지금 중간 선거도 있고 지금 이란에 전쟁 터져 있고 네. 그리고 플러스 이제 이 자리가 사실 올해 1월부터 계속 공석이었거든요. 네. 그렇다는 것은 지금 여기를 그렇게 막 엄청나게 그리고 이거는 이제 LA 지역에서 좀 떠돌고 있는 소문이었는데 사실 작년 말부터 이미 이제 이 사람은 좀 내정이 돼 있다. 왜냐하면은 어쨌든 현역 의원으로서 미셸 박 스틸이 지역구가 있는데 그러면은 사실은 하원 의원 선거는 2년에 한 번이기 때문에 사실 낙선하자마자 바로 다음 선거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근데 잠깐 행보를 보면 미묘하게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안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국의 소식을 캘리포니아에서 먼저 눈치를 챌 수 있었던 거군요. 저 그쵸. 사람 그래서 왜 이제 다음 선거 준비 안 하지? 네, 그래서 조금 근데 그러면서 이제 루머들이 나오기 시작한 게 좀 임명직에 어디에 하나 잡았다더라라는 식의 루머가 좀 작년부터 돌고는 있었어요. 근데 그 임명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겠지만, 근데 이제 네. 그게 한국 언론 쪽에서 아마 더 먼저 좀 어떤 자리다라는 게 나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저는. 네.
근데 또 배경은 또 코리안이고 하다 보니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는 거의 한 올해 초나 이때부터는 다들 뭐 기정사실화한 것 같아요. 아, 저 사람 가는구나 대사. 캘리포니아가 네네. 먼저 눈치챌 수 있었겠네요. 게다가 또 네. 공화당이 향후 한동안 또 선거에서 불리하고 하다 보니 그렇죠. 예, 몸을 빼치고 월급을 모으는 것도 괜찮은 일이거든요. 지금 정치인들한테는. 잘 뺐죠. 네. 그리하여 트럼프와 매우 친근한 극우 인사가 주한 대사가 되었다 미국에. 여기까지 정리를 해드리고 홍영훈 통신원 캘리포니아는 학교 급식을 진짜 아무렇게나 줍니까? 혹시 아세요? 일단은 일단은 어 최근에 이제 그런 학교 급식에 대한 문제가 막 미국에서 소셜 미디어에서 터진 적이 있었는데 음, 그때 사람들이 했던 반응이 이거였어요. 야, 미셸 오바마가 학교 급식 개혁하자 그럴 때 니네 관심 없었잖아. 그렇죠. 아, 그러니까 미셸 오바마 보통 이제 미국에서는 영부인이 뭔가 하나의 공익적인 프로젝트를 내서 그걸 임기 내내 돌려요. 한 가지 정도는 하죠. 네, 그거를 딱 초반부터 먼저 이제 해놔요. 예를 들면은 옛날에 아버지 부시 때는 뭐 애들 독서량을 늘리자 뭐 이래가지고 그런 캠페인을 전개를 한다거나 근데 뭐 미국은 뭐 별 그런 관심 없었다.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뭔가 공익적 캠페인 하나씩은 하는데 음, 미셸 오바마는 이제 아동 비만 문제에 대해서 얘기했고 맞아요. 그래도 임기 내내 학교 급식 어떻게 하자, 뭐 패스트푸드 어떻게 하자, 뭐 그러다가 자기도 KFC 치킨 뜯다 걸리고 뭐, 네.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건 너무 뿌리 깊고 사실은 저는 언젠가 이거 한번 다뤄보고 싶은 것도 있는데 미국에는 음식 사막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예. 음식 사막. 애초에 그러니까 자기네 주변에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곳. 유기농이든 네. 네, 신선한 프레시한 거를 할 수 없고 진짜 정크푸드만 있는 음, 동네에 살아서 음, 건강이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 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급식은 뭐 말할 것도 없죠. 예. 그러니까요. 한국은 한국대로의 문제를 가지고 있지만 때로 미국을 쳐다봤을 때 훨씬 더 베껴먹히고 있는 상황인 경우들이 많아가지고 그러게요. 그럼요. 나중에 예, 선거 끝나고 시간 나오면 먹는 얘기나 한번 해볼까 싶네요. 아, 저도 아주 충격적인 얘기를 많이 갖고 있으니까. 준비해 주세요. 곧 다시 연락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LA 홍영훈 통신원이었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